학자의 글과 그림을 모아 엮은 한 권의 책. 일하 재금 합집이라는 제목의 책이다. 이 책에는 1765년 북경에 온 조선 사절단에 대한 글과 그림이 남아있다. 책에 실린 인물화는 당시 북경을 방문했던 조선인 사절단 중 몇몇 사람의 모습이다. 조선 사절단에 대한 생생한 글과 그림은 당대를 엿볼 수 있는 기록물이다. 이 책에서 유난히 눈길을 끄는 초상화 한 점. 손발까지 덮는 긴 도포와 흰 모관을 쓴 단아한 모습. 바로 홍대용이다. 국내에서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던 홍대용 초상화. 이것이 30대 중반의 홍대용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그림이다. 홍대용에 대한 기록도 남아있다. 선생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 홍대용 선생님이가 원래 귀족 그런 양반 가족에서 태어났지만은 그런 영화부기를 이제 그리 중히 여기지 않고 퇴거하셨다. 이 기록을 남긴 사람은 절강성 항주 출신의 중국인 학자였던 엄성이었다. 연행 당시 홍대용은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북경에 온 절강성 출신의 세 중국인 선비를 만났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홍대용 초상화를 그린 엄성이었다. 유리창 거리에서 우연히 중국인 세 선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홍대용은 그들의 숙소로 찾아갔다. 이들은 금방 뜻이 통했다. 만주족이 지배하는 청나라에서 변발을 하고 과거를 봐야 하는 한족 출신의 학자들과 청의 입장에서는 주변국인 조선의 선비 홍대용. 이들은 금방 동질감을 느꼈다. 홍대용이 조선에서 가져간 검은고를 연주하자 이들은 눈물을 흘릴 정도였다. 홍대용은 이들과 한 달 동안 7차례나 만났고 수시로 편지를 주고받았다. 이들은 깊은 우정을 나누었고 그 인연은 3대까지 이어졌다. 귀국 후 홍대용은 이들과의 특별한 만남을 건정동 회오록이라는 글로 남겼다. 그러자 대선배인 김종훈은 조선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태라고 홍대용을 비난했다. 머리 깎은 청나라 거자들과 형제처럼 사귀고도 못하는 말이 없구나. 홍대용이 반발했다. 한족으로서 머리를 깎고 오랑캐 옷을 입는 것은 불행한 때에 태어난 선비의 슬픔입니다. 어느 민족, 어느 시대에도 있을 수 있는 불행입니다. 논쟁은 이어졌다. 비린내 나는 더러운 나라. 청나라에 연행한 것부터가 선비가 할 일이 아니다. 홍대용은 청이 들어선 지 오래됐고 문물도 번성하므로 그들을 나무랄 수 없다고 했다. 실학자 홍대용다운 인식이었다. 타인에 대해서 동감하는 마음, 타인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자세, 더구나 그들은 조선에서는 만남이 금기시되었던 오랑캐 나라의 유자들, 거자들이기 때문에 홍대용의 이러한 이해의 지평은 홍대용 실학의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실학자 홍대용의 사상과 인식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또 있다. 중국 요녕성 평원에 우뚝 솟아있는 의무려 산. 서양 선교사들과 서양 과학 문물을 접했던 홍대용. 북경에서 돌아오는 도중 그는 이 산에 올랐다. 의무려 산은 불교와 도교의 유적지가 많이 남아있는 중국의 명산이었다. 또한 요동과 중원을 나누는 기점으로 이른바 중화와 오랑캐의 경계가 되는 산이었다. 홍대용은 이 산을 무대로 그의 사상과 천문인식이 담긴 역작을 남겼다. 과학사상서이자 철학소설인 의산문답. 이 책에는 허자와 시롱이라는 두 명의 가상인물이 등장한다. 실학자를 상징하는 시롱과
공리 명분에만 치우친 허자라는 인물이다. 의산문답은 허자라는 인물이 의무려산을 오르는 것으로 시작된다. 허자는 30년 동안 공부하고 세상에 나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으나 듣는 사람마다 비웃지 않는 이가 없었다. 이에 탄식하며 중국 북경에 가서 60일 동안 묵으며 선비들과 얘기했으나 자신을 알아주는 큰 인물을 만날 수 없었다. 할 수 없이 허자는 돌아오는 길에 중국과 조선의 경계에 있는 의무려산에 올랐다가 시롱을 만났다. 허자는 먼저 시롱에게서 기존의 유학 공부가 헛된 것임을 통렬하게 지적받았다. 그리고 둘은 문답을 시작했다. 먼저 천문과학에 대해 허자가 물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하늘은 원이요 땅은 네모라 했는데 왜 땅이 둥글다고 하십니까? 시롱의 대답. 모든 물체의 형태가 다 둥그니 땅도 그렇다. 땅이 해를 가려 월식이 될 때 둥근 것은 땅의 형체가 둥글기 때문이다. 시롱은 월식 현상으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시 허자의 질문과 시롱의 대답이 이어졌다. 중력의 개념에 대한 것이었다. 새의 깃털이나 짐승의 털처럼 가벼운 것도 모두 밑으로 떨어지는데 무거운 땅덩어리가 지금껏 떨어지지 않은 까닭은 무엇입니까? 우주에 어찌 위아래의 형세가 있겠느냐. 땅덩이는 하루에 스스로 한 바퀴를 도는데 그 속도는 번개보다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위아래에 세력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땅이 끌어당기는 힘이다. 또한 시롱은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고 했다. 이른바 우주무한론이었다. 무수한 별들이 하늘에 흩어져 있는데 오직 이 지구만이 하늘의 중심에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우주관, 이는 만물평등 사상으로 이어진다. 사람의 입장에서 만물을 보면 사람이 귀하고 만물이 천한 것이 된다. 하지만 만물의 입장에서 사람을 보면 만물이 귀하고 사람이 천한 것이 된다. 이런 이치로 볼 때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나 만물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이다. 그는 우주론의 측면에서 지구와 수많은 별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해서 지구 중심주의를 부정합니다. 또 자연관의 측면에서는 인간이 갖추고 있는 이러저러한 기능들이 다른 동식물과 차이가 없다라고 해서 인간 중심주의를 또 부정합니다. 또 역사 문화관의 측면에서 보자면 문명과 야만의 차별이 매우 자의적인 것이다 라고 해서 중국 문화 중심주의를 부정합니다.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들어선 청나라. 당시 청은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 번성하고 있었다. 홍대용은 이런 청나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입장이었다. 이것이 바로 홍대용의 실학 정신이었다. 당시 조선 같은 경우에는 명이 망한 이후에 청이 섰는데 아직까지도 명나라에 대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숭배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청나라를 업신여기는 오랑캐의 문화를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려면 의식이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의식의 변화를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중국 그 중심의 천하관, 이게 이제 평평한 땅이 아니라 이게 둥그런 지구다. 그러면 그 안에서 중심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 지구 표면에서 모여 살기 때문에. 의산문답의 배경인 의무려산. 중화와 오랑캐 경계에 위치한 상징적인 곳이었다. 홍대용은 의산문답에서 기존의 경직된 유교적 가치와 명나라 중심의 중화주의 질서를 비판했다. 이 바탕 위에서 홍대용은 자신의 사상과 철학을 완성했다. 그것은 실사구시의 실학정신, 조선사회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물론 홍대용의 사상과 철학은 조선 주류의 반발에 부딪혔다. 그러나 홍대용은 18세기 북학바람을 몰고 왔다. 개혁군주 정조시대, 수많은 북학파들이 생겨났다. 박지원, 박재가, 이덕무, 유득공, 이서구 등이 그들이었다. 특히 박지원은 홍대용에 열광했다.
박지원